네, 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양후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세제 개편안을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까지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역전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짚어주시죠. 예, 역전이 명목상으로 역전이 되는 거고요. 실효 세율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역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문제가 있죠. 글로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금 법인세 등 전체적으로 감세 분위기인데요. 자, 우리나라 정책 방향은 증세 쪽입니다. 자, 그만큼 중소기업 향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유독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외에 특별히 한국 시장을 특정한 그냥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굳이 있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망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6조 원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그 기대치에 비해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그런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악재. 사실 큰 악재는 아니죠. 반도체 정점론에 비해서는 작은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러한 정책과 또 특수한 시점, 연말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증시가 유독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빠진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미국 세제 개혁안과 함께 우리 증시를 투영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세제 개혁안은 이런 겁니다. 법인세율 최고 세율.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은 그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죠. 35%입니다. 현행. 그것을 21% 약간 높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폭 감세된 정도 수준입니다. 21%로 일괄 적용하는 세율로 낮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율도 최고 그간 39.6%, 37% 부자 감세액이 나오는 대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해외에 빠져나가 있었던 유효 자금, 주로 영업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국 내로 들어왔을 때 감세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자산일 경우에는 15.5% 정도로 크게 낮춰준다는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현재 자금들, 특히 이자라든가 로열티 같은 또 배당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죠. 오히려 현재 세금을 부과하는 약 10% 정도 부과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시장 파급 효과나 또 시장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판단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고요. 또 미국향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른바 미국이 블랙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이동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극단적인 예가 바로 미국 시장과 우리 코스피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다우지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은 전혀 아니었었고요. 최근 1개월 동안의 미국 증시는 우리 증시와는 다르게 5.1%나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그런 모습과 달리 코스피는 그 사이에 3.7%, 오늘까지 합치면 5%입니다. 5% 이상 급락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3조 이상 매도를 했죠. 오늘까지 합치면 약 3조 3천억 정도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결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보고 현재 상황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달러 인덱스는 93 내지 94 정도 상당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 소폭 등락만을 하고 있는 환율 시장만 본다면
또 달러 가치만 본다면 상당히 안정화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유로화 가치도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이고요. 문제는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원달러 환율만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원고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 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 1.8원 정도 올라가서 1082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은 연중 최저치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낮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비교 통화 대비 좀 높다는 것, 즉 원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달러 대비로도 그렇고요. 원엔 환율, 엔화 대비로는 더 가파르게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954원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앉아서 2년 내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엔화 대비 원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경제 상황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외환시장도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즉 현재 원달러 환율이나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2015년도 당시 시장이 불안했을 때 그렇게 움직였었죠.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내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특히 외환시장은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국채금리 동향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3일간 14.7 베이스 포인트, 0.147%포인트입니다. 그런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물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은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2년물의 현재 채권 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약간 문제가 됐던, 즉 현재 10년물 금리는 현재 천천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는 가파르게 최근 한 달 동안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차이,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더 진행이 돼서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가 엇비슷해지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그런 상황, 이것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그것은 장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다가 오히려 미국 장기물,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 곡선 평탄화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어제부로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467%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2.5%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만 본다면 채권 시장 간 자금 이동,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죠. 그런 부분은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나 금리나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전 대규모로 매도한 정도로 그렇게 매도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안도할 수 있는, 안심해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법인세율은 아무래도 투자와 직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인데요. 자,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환율 그리고 금리 시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ETF 현재 흔들리는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 이런 약세장 속에서 시장 대안으로 게임주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게임주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건데 최근 들어 다시 게임주들이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특별히 시장의 특히 지수의 방향성이 약간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또 현재 시장의 판도 측면에서도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바이오주들도 탄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방학이 다가오고 있느냐만큼 방학 수혜 대상으로 게임주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게임주들이 부각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계절적인 이유 이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구조적인 성장기를 현재 지금 맞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금년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주력 장르가 바뀌었죠. 현재 지금 특히 현재 게임의 플랫폼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콘솔 게임, 미디어 게임입니다. 이쪽이 주력이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그것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휴대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그 시장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점유율이 31.9%, 전체 게임 시장의 3분의 1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콘솔 게임은 약간씩 처지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장르로 봤을 때 모바일용 MMORPG, 즉 다중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그 모바일용 MMORPG가 크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재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리니지 M, 또 NC소프트 리니지를 받아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시켜 만든 리니지 2 레볼루션, 넷마블이 만든 거죠. 자, 이런 게임들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 나왔다는 건데요. 현재 신작이 준비되고 있는 대부분의 현재 그 대상도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모바일용 MMORPG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전과 다른 장르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런지 어쨌든 게임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시총이 급등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 게임 업종 시총이 무려 193%나 증가했다는 건데, 물론 지금 최근에 넷마블이나 금년이죠, 펄 어비스 같은 신규 대규모 게임사, 대형 게임사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련한 NC소프트 웹젠, 특히 웹전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형 게임사들의 시총이 증가되면 전체 시총을 이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최근 게임업에 대해서 국내 기관, 주요 펀드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그동안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종목으로, 주요 편입 종목으로 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금년 들어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현재 지금 성장주 중에 게임주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 점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해외 이용자가 급등을 했다는 것, 절대 규모도 그렇고요. 그 이용 대상국도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최근에 상장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빅히트를 쳤다 하는 것.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죠. 폴 어비스의 검은 사막도 빅히트를 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리니지2, 또 리니지 M 같은 경우 현재 국내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거쳐서 대부분 경로가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만 거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 전에 또 유럽을 가죠. 유럽을 거쳐 일본으로 가고요.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 일본 같은 또 서구 지역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을 거쳐서
최근에 다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중국으로 전이되는 확산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 전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그 대상국이 점차 넓혀지고 있다는 것도 그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특히 금년 들어서 뚜렷하게 보이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M&A 인수입니다. 카밤을 인수했죠. 넷마블에서요. 그리고 또 그 전 현재 잼시트란 그 게임을 인수를 했고요. 또 얼마 전 W게임즈에서 DDI 세계적인 소셜 게임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규모도 대단합니다. 카밤도 또 DDI도 한화로 따지면 7천억 원 내지 8천억, 근 1조에 가까운 정도의 대규모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국내 게임사가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 최근 1년 동안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게임이 도약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우리나라가 모바일이 강하죠. 또 MMO RPG 게임,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은 그저 리니지부터 우리나라가 거의 종주국, 원조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현재 강해지고 있다. 이쪽이 점점 더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샷다운제 같은 것을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가 좀 완화 모드로 접어드는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사들 대충 포기했던 불모지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트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그 진출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글로벌 퍼블리싱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구글 플레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캐주얼 게임이 커지고 있죠. 무겁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MMORPG 성장이 아무래도 한때 눈에 보이는데요. 그 배경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MMORPG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이상 계속 개발해왔던 그런 터라 아주 게임의 수준이 상당히 높죠.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최근 들어 그래픽까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고사양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디램을 한 6메가 디램을 이용할 정도로까지 그 괴물폰이라고 하죠. 해서 그전에 PC게임에서 사용했던 것을 스마트폰에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현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되겠다는 것도 게임 사용자 이동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한 대중국 수출도 조금씩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이런 모습도 물어봤을 때 게임에 대한 2018년도의 전도, 앞으로의 길은 상당히 양양한 좋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